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증권 보겠습니다. 비수기에도 계속해서 좋은 기업 어떤 기업일지 기대가 되고요. 또 현대차 증권에서는 우영우 신드롬이 나타나고 있네요. 또 BNK 투자증권 마지막에 또 호실적 속에서 어떤 기업이 또 수혜를 받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제약 바이오안에서 뽑았습니다. 대원제약인데요. 현재 주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2.47% 상승하면서 18,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대원제약 증권사 발표에 연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역시 제목처럼 오늘 같은 비수기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원제약도 함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반기까지도 이 면역이 있어도 감염이 되는 변이가 퍼지면서 매출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믿는 구석이 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대원제약이 지난해 인수한 자회사의 공장도 가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분기별로 70억 원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을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22,000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합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주입니다. 오늘 흐름 대체로 좋고요. 그 안에서 LNF 보겠습니다.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2.63%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20만 7,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최근 3개월 동안 하향세를 타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번 주 다시 상승 곡선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TSMC는 지난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자신감 보이면서 반도체 업계의 또 우울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LNF 2분기 전망도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승하고요. 3분기 본격적인 우상향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투자에서는 또 증가하는 이익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반도체 시장 전망에도 반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3만 원 유지합니다. 네, 마지막 기업도 보겠습니다.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우영우 신드롬의 수혜주, 바로 스카이라이프고요. 현재 3.27% 상승하면서 9,7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우영우를 계기로 E&A 채널의 광고 단가가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광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죠. 이 외에도 앞으로 양질의 드라마가 E&A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순환 효과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요. 과거 응답하라 1997을 대흥행시킨 TV에는 광고 단가가 500만 원에서 2014년 1,400만 원으로 무려 3배가 늘어났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로 기회를 잡았고요. 전속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질의 드라마를 공급받게 됐습니다. 스카이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카이라이프의 E&A 채널도 우영우가 기회를 만들었고요. CJ E&M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입니다. 언제까지 또 그 열풍이 갈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목표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리포트 살펴보셨고요. 다른 두 개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가 돈줄이 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주도 참 말씀드린 것처럼 살얼음판을 걷다가 네,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좀 충격을 더디게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동으로 날아가면서 비행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좀 격앙된 표정을 하면서 미국 CPI가 조금 허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닥다리라는 표현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변수는 있죠. 전쟁이라는 변수,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창궐하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거의 이제 정점을 찍지 않았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의식이 좀 들면서 일단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오늘 같이 IT,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어떠한 이유를 이거 붙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주가가 대장 형들이 맏형들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오늘 장에 있어서 하나의 트리거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맞춰서 정현 아나운서가 오늘 빨간색 양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몫을 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제가 좀
평균 키보다 큰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장대 양봉인데 네. 오늘 시장이 좀 그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서서 방송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서서요? 네. 그럼 같이 서서 장대 할까요? 양봉이니까요. 제가 마감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가 나왔을지 첫 번째 CJ E&M에 대한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랬어요. 우영우가 난리가 났는데 CJ E&M은 너무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통합 OTT가 출범됐잖아요. 이번 리포트 내용은 무엇인지 이 통합 OTT 출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증권사에서 이것을 쳐다보는 것은 지금 이제 CJ E&M이 아직까지 재무제표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2021년 대비 2022년은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은 늘어나지만, 그러니까 역성장이라는 표현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역성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익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나지만 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 안에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지금 CJ E&M에서 주력 사업인 티빙의 가입자가 감소한다는 게 올 상반기 때 이슈였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KT에서 인수한 부분과 합치니까 결국 KT 쪽에 있었던 가입자와 티빙의 가입자가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리포트의 핵심이고요. 티빙 가입자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지금 잠재적인 가입자가 약 1,400여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통합이 되면 기존에 이제 이쪽 플랫폼을 이용 안 했던 분들도 KT만 하던 분도 눌러보니까 이게 나오네 라고 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 리포트에서 중점적인 내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사실 이 넷플릭스의 가입자 순 증가율은 좀 낮아졌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CJ E&M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제작사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는 플랫폼 시장에서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여기 또 티빙까지 갖게 된다면은 KT와 손잡게 되면은 뭔가 M&A 효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휴대폰에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웹이 몇 개 깔려 있나요? 저는 지금 2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면 저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드릴게요. 지금 이제 네이버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쿠팡 플레이도 있고. 쿠팡 플레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즈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티빙도 있고요. 이것만 깔려도 6개죠. 근데 그럼 정현 아나운서가 24시간 중에 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정현 아나운서처럼 일에 열심인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네. 잠깐 보니까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6개를 다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한두 개만 보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우영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부러 찾아서라도 보죠. 만약에 웹이 안 깔려 있으면 깔아서라도 보죠.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평균 보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쪽이 어떠한 새로운 드라마가 나타났을 때는 일시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지만 그 가입자가 많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증권 관련해서 어떤 한 그 사이트를 하나 봤는데 그게 대략 한 70만 명 정도 가입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조회수를 보니까 10,000건도 안 돼요. 그러면 구독자가 70만 명이지만 컨텐츠에 대한 조회수가 10,000건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그 구독자 70만 명의 의미가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 리포트에서 보고 있는 컨텐츠, 이제 가입자가 많아진 것만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가입자가 많아지는 건 좋아요. 근데 통합으로 가입자 많아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2배가 된다고 네. 시청 시간도 2배가 되는 건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새로운 것들이 있나 하고 눌러는 보긴 하겠죠.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요소이지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뭐죠? 중요한 건 정현 아나운서가 말을 했어요. 중요한 컨텐츠들이 있어야 돼. 근데 CJ E&M은 지금 나름대로 있는 컨텐츠로 다 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면 되긴 하겠지만 이게 하나의 주가의 드라마틱한 견인 요소로 보기에는 그리고 리포트만 보더라도 그런 거 감안해서 올해 역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40%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죠? 2분기 때는 회복하고 합치지만 왜 근데 올해 이익이 안 나죠? 이 사람이 봐도, 이 애널리스트가 봐도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글쎄요. 지금 12개월 적정 주가를 지금보다 2배를 나타내긴 했는데 이 2배를 나타낸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리포트를 읽어보면 보통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난 이러이러한 논리로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라는 게 보통 리포트의 어떤 하나의 어떤 형식이거든요. 근데 리포트를 어디를 뒤져봐도 자기가 제시한 목표 주가를 왜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점. 이 점을 읽으면서 좀 많이 좀 답답하다라는 걸 느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번 리포트에서 나온 이 목표 주가 17만 5천 원에 대한 근거를 나는 찾지 못했다.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27만 5천 원이 간다 안 간다라는 건 누구도 예측 못해요. 근데 네. 우리가 리포트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애널리스트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숫자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저도 찬찬히 읽어보니까 티빙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하지만 티빙의 가입자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합병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원래 줄어들고 있는 티빙 가입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며 그다음에 컨텐츠 개발 계획은 어떨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것이다. 제가 신입사원한테 이거 작성하는 거 가르쳐줘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CJ ENM 이번 리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조심할까요? 저는 뭐 믿을 만한 어떤 근거는 좀 미약하다. 그냥 단지 팩트 전달만 있었다. 이 정도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J ENM에 대해서 지금은 통합 OTT가 출범한 건 좋다. 근데 그거에 대한 장밋빛 시나리오를 짜기에는 아직 확인할 게 있어 보인다,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삼성화재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험사는 지루해, 재미가 네. 없어라는 그 투자자들의 인식이 좀 강한 섹터 그렇죠. 중에 하나인 것 강하죠, 같은데. 더군다나. 근데 이게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3,222억 원이 전망된다라고 딱 그 숫자가 보여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고루하고 지루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좀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좀 관심을 조금 단기적으로 갖는 것은 금리 상승기인데 보험자 한번 투자해볼까? 은행자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보험주를 한번 좀 보자.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인데 왜 은행주 빠지지? 왜 보험주들이 안 올라가지? 이거에 대한 좀 답을 좀 찾아볼까 싶어서 리포트를 좀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순이익이 조금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3,200억인데 이게 조금 뭐냐면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3% 정도 늘었고 이제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 좀 빠졌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배당액이 1분기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쏘쏘 그냥 그대로 영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은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안에 있어서 리포트가 이제 각 사업부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포트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시는 쪽만 보더라도 뭐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그죠. 자동차 쪽, 그다음에 이제 뭐 화재 쪽,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긍정적인 요소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손해율이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사고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리오프닝이 이제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차들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여기 리포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차량 운행 정상화에도 차량 고도화, 시내 속도 제한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손해율은 낮은 것이 유지될 것이다. 저는 이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차량이 고도화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나요? 두 번째, 지금 시내 속도 제한 제도 개선이잖아요. 그게 지금 50km에서 60km 서울 시내 기준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원래 60km에서 50km 낮췄을 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경찰청에서 세계적인 어떤 통계를 보니까 속도를 낮출수록 사고가 줄어든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속도를 다시 높인다고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논리는 이거는 경찰청 논리와 정반대되는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일단 정부 통계를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어찌됐든 리포트 내용은 많은 부분들을 각 사업 부분들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걸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좀 실망한 것은 뭐냐면 신계약 성장이 크지 않지만 비용이 감소대로 손익은 개선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계약이라는 게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보험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신계약이 계속해서 증가해야죠.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야죠. 근데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개선된다?
글쎄요, 이 논리는 우리가 이제 기업을 봤을 때 결국 이런 거죠. 만약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팔면 거기에 따른 원가가 들어갈 거네요. 네. 근데 커피를 안 파니까 원가가 안 들어가니까 이익이 난다. 이런 거예요. 그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번에 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오픈이 시작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뭐 차량의 사고가 많아질 수도 있고 손해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험사 손해율이 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는 네. 거. 자, 지금 보험사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포인트도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2020년, 2021년에 보험사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 손해율이 많이 낮아질 거다. 왜냐하면 차량 운행이 줄어드니까 어차피 저도 연간 보험료 내는 거 똑같잖아요. 정연하면서 뚜껑 열리는 차도 보험료 똑같고 네. 냈지만 차량 운행이 줄어드니까 사고가 줄어들고 그러면 보험사들은 이익이 증가할 거야라는 논리로 2021년에 많은 증권방송에서 보험주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 이제 차량이 운행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이 부분 신경 쓸 게 없다라는 논리는 그러면 2021년과 2022년의 논리가 맞지 않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에도요, 금융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물론 그 금융 안에는 뭐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은행도 있고 좀 세부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개중에 그냥 최근에 그 주가 성적표가 좋았던 거는 손해보험사였던 것 같거든요. 좀 그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수혜다. 일단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첫 번째 장 마지막 단락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거 잘못된 건데 네, 저거는 뭐 잘 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잘못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험사에서 바라보는 건 아까 같이 손해율.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금리 상승 수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금리 상승 수혜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 수혜라는 6글자 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내용은 리포트에 많은 내용이 손해율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내용이지만 투자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를 보시면 최근에 그 보험사 대표들이 금융감독원장을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올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회계 기준이 바뀝니다. 보험사들의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보험사들이 RBC 비율이라는 지급 준비율과 같은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1분기 대비 2분기 삼성화재가 RBC 비율이 33%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걸 맞추기 위해서 차입을 일으켜야 됩니다. 차입을 일으켜야 된다면 지금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재무구조가 악화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RBC 비율이 낮아진 이유죠. 가만히 있는데 33%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보험회사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네? 떨어지죠. 네. 네, 떨어지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평가 자산이 떨어져서 RBC 비율이 낮아진 거예요. 금리 인상 수혜 아닙니다. 금리 인상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점 상당히 좀 플러스 알파 더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삼성화재에 대한 리포트 믿어볼까요? 조심할까요? 의견 주시죠. 이것은 뭐 특별히 믿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볼 만한 트리거도 없다. 이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화재까지 살펴봤어요. 오늘 CJ ENM과 삼성화재 리포트는 조금 더 저희가 뜯어보고 조심해야 되는 리포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차영주 수장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